조선 중엽, 봄이 막 저물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녘의 고을 연풍연은 달빛조차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관아 담장 아래에서는 매미 한 마리조차 울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을 가르듯 새벽을 향한 한밤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리의 주인은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피가 묻은 흰 천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얼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전들과 포졸들이 등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관아 안채의 문이 열리자 사또는 침상에서 반쯤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해야 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로 혀 끝만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뱀의 저주 아닙니까? 뱀에게 물린 것 같소이다. 방 한가운데엔 죽은 뱀 한 마리가 다리를 튼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는 가르고 머리도 잘려 있었는데 뱀의 눈은 여전히 번쩍이며 사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한인지 악의인지 모를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또께서 독사에 물리신 게야. 혀가 저리 새까매졌으니 틀림없지. 어제도 사또댁들에서 뱀이 기어나왔다 하더이다. 저건 산속에서만 산다는 흑사래라던데 그놈이 왜 관아에. 그들의 수군거림이 새벽의 어둠 속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아 앞마당으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짙은 갓 아래 매서운 눈빛, 단정한 포도청 복색 위에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왕의 밀명을 받고 지방의 부정을 조사하던 중 이 고을의 사또가 돌연 죽었다는 급보를 듣고 즉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문턱을 넘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문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고 마치 사람보다 더 어두운 밤을 오래 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손끝으로 사또의 입가를 살짝 들어 올리자 혀끝에 얇게 덮인 검은 가루가 그의 손끝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흙도 아니고 피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미세한 약가루였고 냄새는 짙게 매운 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포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뱀의 독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약의 독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사람의 손이요? 그럼 누가 사또를? 설마 의원이? 박문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방 구석에 널린 뱀의 사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뱀의 이빨에는 피 한 점 묻어 있지 않았고 그 주변엔 마치 뭔가를 연기하기 위해 놓인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뱀의 시체를 꼬챙이로 뒤집더니 꼬리 아래쪽의 비늘 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각에는 희미한 먹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으로 죽었다. 박문수의 눈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 글귀는 마치 사또의 유언 같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조롱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입으로 죽었다. 뱀의 독이 아니라 사람의 혀가 죽인 거군. 그는 곧 시신의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손끝엔 검은 가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옆에는 깨진 찻잔과 은숟가락이 굴러 있었습니다. 은이 약간 검게 변해 있었지요. 그는 손에 들린 숟가락을 유심히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이 검게 변했다면 약에 독이 있었다는 뜻이요. 독약은 입을 통해 들어갔고 그 입을 움직인 자는 거짓을 아는 자겠지. 포졸들은 그제야 사또의 주치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나으리 사또님께 약을 드리던 이는 윤치 의원이옵니다. 그의 약방은 남문방 내과에 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등불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엔 그 의원을 만나야겠군요. 독은 입에서 시작되고 입에서 끝나는 법이니 그는 곧 도포 자락을 정리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고요했고 달빛은 관아의 처마 끝을 푸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박문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발끝은 의원 윤치의 집이 있는 남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뱀의 혀는 날 때부터 독을 품었지만 사람의 혀는 스스로 독을 만든다네. 그 말이 사라지자 어둠은 다시 고요히 닫히며 관아의 등불만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이 짙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남문 근처 냇가 마을엔 고요한 안개가 내려앉았고 물비린내와 한약 냄새가 섞여 흐르는 골목 안쪽에서 한 채의 초라한 약방이 희미한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약방 문 위에는 청약당이라는 낡은 나무패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의원 윤치가 약절구대를 두드리며 뭔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표정엔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산속에서나 구할 수 있는 뱀껍질과 독주병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살짝 문을 밀며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박문수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열심히시군요, 윤 의원. 놀란 윤치는 손에 들던 약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돌아보니 문가엔 어사 박문수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실루엣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긴 뱀처럼 윤치의 발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치는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사나리, 이런 시각에 어찌 의원의 초가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문수는 담담한 얼굴로 약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약초 다발, 붉은 병과 검은 병이 나란히 놓인 선반, 그리고 약탕이 식지 않은 불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했으나 그 고요가 오히려 수상쩍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의 시신을 보고 왔습니다. 혀끝이 새까맣게 타들어 있었지요. 흡사독에 중독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사또에게 무슨 약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윤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사나리. 사또께선 오래된 병이 있으셨습니다.
간독을 다스리는 약을 지어드렸을 뿐이옵니다. 뱀의 담을 조금 넣었지요. 하지만 그건 약일 뿐 독은 아니었사옵니다. 박문수는 선반 위에 놓인 약병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병 표면엔 희미하게 청열탕이라 적혀 있었지만 뚜껑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매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병 안에 가루를 찍어 혀에 아주 살짝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청열탕이 아닙니다. 여기에선 해독약의 향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을 응축시킨 뱀담의 향이 강하군요. 윤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직접 달인 약입니다. 어사나리, 그 약은 분명히. 박문수가 말을 끊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약선반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윤 의원, 사또는 죽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독이 남아 있었고 그 독은 바로 이 향과 같습니다. 그 약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의원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입니까? 윤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제 손이 아니라 제 딸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그 순간 예리하게 번쩍였습니다. 따님이라면 이름이 연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녀가 직접 약을 다렸습니까? 윤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또댁에서 심부름이 왔습니다. 제가 그날 산에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연희가 사또댁에 약을 가져다 드렸다 하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 약장 아래 먼지 쌓인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깨진 유리병 조각 하나와 검은색의 굳은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흔적을 긁어보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 냄새가 아닌 독의 냄새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침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흔적은 오래된 독입니다. 의원의 약방에서 약을 만들던 손이 언젠가 독을 다뤘던 손이라는 뜻이지요. 윤치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사나리,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전 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릴 약만. 박문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의원의 혀는 약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마디 거짓이 천 사람을 병들게 하오. 윤치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또께선 제게 언제나 겁을 주셨습니다. 약을 바꾸면 내 딸을 잡아들이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 묘한 불길한 예감이 스멀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독보다 깊이 스며듭니다. 숨기면 몸을 썩히고 말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의원, 오늘 밤 당신의 혀가 어느 쪽을 택할지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박문수는 약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문틀을 벗어날 때 달빛이 잠시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윤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보다 더한 양심의 그림자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뱀의 혀는 독을 품지만 사람의 혀는 거짓을 품는구나. 그리고는 허공을 바라본 채 다음 행선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윤치의 딸 연희, 그녀가 향한 삿도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제까지 사또의 위세에 고개를 숙이던 백성들이 오늘은 공포와 수군거림 속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사또를 뱀이 문 게 아니라니, 그럼 누가 그런 짓을? 어사 나리께서 오셨다더군. 이젠 진실이 드러나겠지. 근데 의원 딸이 약을 전했다 했다네. 그 여인이 혹시 사람들의 입은 독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박문수는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빛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뜰 한가운데 서 있던 하녀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또댁에서 일하던 어린 시녀로 밤마다 약을 전하고 방을 정리하던 아이였습니다. 초라한 삼배옷에 바싹 마른 손, 하지만 눈동자만은 겁과 진실이 섞인 빛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하녀를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녀는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가 약을 드신 시각을 기억합니까? 하녀가 떨리는 손을 움켜쥔 채 대답했습니다. 예밤 이경쯤이었습니다. 등불이 거의 꺼져가던 때였지요. 그때 의원 어르신의 딸 연희 아씨가 오셨습니다. 한약이 담긴 작은 대접을 들고 오셔서 직접 사또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연희가 직접 들어갔다? 의원은 산에 있었다고 했지요.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으리. 연희 아씨는 약을 들고 오셨을 때 손에 흰 천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손끝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는데 사또께서 그걸 보고 왜 다쳤느냐 묻자 아씨가 웃으며 독초를 다루다 긁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또님은 이미 숨이 멎어 계셨습니다. 혀는 까맣게 손은 굳어 있었고 아씨의 손에선 그날 밤보다 더 짙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박문수의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뱀의 독에 중독된 자의 혀, 의원이 아닌 딸의 손의 상처, 그리고 방 안에 남겨진 종이 조각. 모든 단서가 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녀에게 천천히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본 연희 아씨의 눈빛은 어땠소? 죄를 지은 자의 눈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습니까? 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섭게도 보였지만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또께 약을 드린 뒤 아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은 생명을 살리지만 거짓은 언젠가 죽음을 부른다. 박문수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는 하녀의 말을 곱씹으며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죽음을 부른다. 젊은 여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희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씨는 사또댁 뒷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대접만이 방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접 안에는 약 대신 뱀의 이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우며 땅에 앉아 모래를 손끝으로 긁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흙이 흘러내리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뱀의 이빨이 대접에 있었다면 그것은 약을 가린 거짓이요. 누군가 진실을 숨겼다는 뜻이요.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햇살이 아직 닿지 않은 하늘에 회색빛이 번졌습니다. 이제 의원의 딸 연희를 찾아야겠군요. 그녀의 손에 남은 상처가 진실의 문을 열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르니 그는 포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남문방 의원의 집으로 가시오. 연희가 있다면 붙잡되 다치게 하지 마시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은 독보다 강할 테니 포졸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달려나갔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 곁에 다가가 조용히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가 본 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일 뿐이요.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실은 언제나 고통을 데리고 오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관아 담벼락을 지나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박문수의 발걸음은 똑바로 윤치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단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뱀은 독으로 말하지만 사람은 거짓으로 말한다. 이제 그 혀의 주인을 찾아야 할 때다. 남문을 지나 산자락으로 향하던 길은 이른 아침의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 잎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들은 조용히 울며 골짜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접 속 뱀의 이빨, 혀에 묻은 약가루, 의원의 침묵, 그리고 사라진 딸 연희. 모든 것이 너무 완벽히 짜인 거짓 같았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날이 산 밑 움막에서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사람이 기르는 뱀들이 있습니다. 박문수는 말고삐를 잡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람이 뱀을 기른다? 그는 말을 몰아 포졸을 따라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그 안쪽에는 작고 허름한 움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초 냄새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움막의 문을 열자 안에는 대나무 통과 항아리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마리의 뱀이 몸을 뒤틀며 서로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뱀들은 무섭게 뱀소리를 냈지만 박문수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공포보다 불안에 떠는 듯 보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뱀들 중 하나를 꺼내 보시오. 포졸이 장대를 들고
조심스레 한 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색빛의 무늬가 선명한 독사였습니다. 그가 그 뱀의 입을 억지로 벌리자 박문수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뱀은 독이 없습니다. 포졸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독이 없다니요, 나리. 분명 독사라 들었는데.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시오, 이빨 밑샘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독선을 잘라낸 겁니다. 이건 사람의 손이 닿은 뱀이요. 포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항아리 몇 개를 열어보며 확인했습니다. 모든 뱀의 독샘이 똑같이 잘려 있었습니다. 즉, 이곳의 뱀들은 사람을 물어도 죽일 수 없는 뱀들이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또의 시신, 혀의 독의 흔적, 그러나 뱀의 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독은 뱀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뱀은 도구였고 진짜 독은 말이었다. 잠시 후 그는 움막 안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말린 약초들과 함께 검은 병에 담긴 사람의 독, 즉 뱀독을 정제해 만든 약액이 있었습니다. 병뚜껑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을 닫게 하는 약.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을 닫게 하는 약이라. 사또가 이걸 마셨다면 그는 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침묵을 삼킨 셈이겠군. 그때 포졸이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리, 이리 좀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는 습기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말한 자는 죽는다. 침묵한 자는 산다. 그러나 거짓을 말한 자는 독으로 죽는다. 박문수는 그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서툴지만 여성의 손글씨 같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쓰듯 문질렀습니다. 이건 연희의 글씨일 가능성이 높군. 그녀는 이 약을 만든 자가 아니라 이 약이 어떤 죄를 감추는지 알고 있었던 자야. 그의 얼굴에는 서서히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이 없는 뱀은 두려움을 주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의 혀는 아무런 독 없이도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의 말에 포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움막 안의 뱀들이 조용히 몸을 말았습니다. 그들의 비늘이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들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여, 진실이 독보다 무서운 세상이라면 그 독을 감춘 입을 밝혀주소서. 그는 다시 포졸들을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이곳을 봉쇄하시오. 뱀은 모두 관하로 옮기고 상자 안의 병은 증거로 보관하시오. 그리고 연희를 찾는 수색을 늦추지 마시오. 포졸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움막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벽에 남은 글귀를 한 번 더 읽고 천천히 불씨를 던졌습니다. 불길이 이내 벽을 타고 올라가며 글씨를 삼켰습니다. 연기 속에서 박문수의 실루엣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뱀은 죽었고 남은 건 사람의 혀뿐이구나.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산의 이파리들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불타는 움막 뒤로 긴 그림자가 들판에 드리워졌습니다. 박문수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다음 행선지가 선명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윤치의 집 그리고 연희. 거짓의 혀가 누구의 입에 있었는지 이제는 밝혀야겠군. 오후에 해가 기울 무렵 박문수는 다시 윤치의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약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포졸들이 서류와 약재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들어서며 눈으로 약장과 벽면을 훑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누군가의 거짓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윤치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늘진 눈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윤치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냉정하지만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윤 의원, 산속 움막에서 뱀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독샘이 잘려 있었습니다. 이 고울엔 뱀의 독이 아니라 사람의 독이 돌고 있었지요. 윤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나리. 사또께서 시키셨습니다. 독 없는 뱀을 기르게 하셨지요. 그 독을 팔아서 관아의 돈을 채우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약초꾼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사또와 함께 그 독을 거래했다는 말입니까? 윤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약재였습니다. 독을 정제해 통증을 줄이는 약이라 속였지요. 하지만 사또는 그걸 사람의 입을 막는 약이라 부르셨습니다. 말을 막는 약, 그 약을 먹인 자들은 모두 입을 닫았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박문수의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약으로 사또는 사람의 입을 막았고 의원은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거짓입니다. 윤치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 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저 때문에 그 약을 만들었습니다. 사또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 입이 계속 열려 있으면 내 딸의 입을 닫겠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문수의 얼굴엔 싸늘한 비애가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또는 의원의 거짓을 이용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 것이군요. 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백성의 입을 묶은 셈이지요. 윤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그는 매달 뒷돈을 챙기며 백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농부가 부패를 고발하려다 그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사또는 그걸 병사라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기울며 약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썩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어가 약장 위에 낡은 서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은 사또의 회계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가장 끝 장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입을 닫게 한 자에게 상을 내릴 것. 박문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장부를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 의원, 당신은 이 장부를 본 적 있습니까? 윤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러나 감히 왕께 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목숨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죄책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두 번째 거짓이요. 입을 닫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결국 진실을 죽이는 일입니다. 윤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박문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 걸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연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윤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사또의 방에서 나와 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상처가 가득했고 눈엔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길, 아버지, 그 약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 약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날이. 박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약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멀리서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하늘이 내리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두려움을 지나야만 나타납니다. 윤 의원, 이제 그 두려움의 끝이 어디인지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을 정리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바람이 불자 불붙은 등불이 살짝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박문수의 그림자는 윤치의 울먹이는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진짜 뱀의 혀는 독이 아니라 거짓의 말이었어. 그는 말을 돌려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연희가 마지막으로 향했다는 길이었습니다.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며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연풍연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박문수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지만 그 속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이 단순한 독살이 아니라 고을 전체를 잠식한 거짓의 전염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장부와 약품 목록을 펼쳤습니다. 그 장부는 사또가 매달 관리들에게 받은 기부금이라 적혀 있었으나 실상은 독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리, 이방, 아전, 심지어 지방 군졸까지 모두가 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좁혔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춘 곳엔 청열약 판매 읍내 의원 윤치 명의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또가 만든 건 독이 아니라 거짓의 사슬이었구나. 입을 막는 자와
그 침묵을 돈으로 사는 자들. 결국 모두가 이 독을 나눠 마신 셈이지. 그는 곧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터의 약상, 군졸, 아전들을 모조리 불러오시오. 그들이 판 약, 사들인 약, 나눈 돈 모두 조사해야 하오. 오늘 안에 끝내겠습니다. 포졸들이 뛰어나갔고 해는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잠시 후 관아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백성의 옷을 입은 약장수도 있었고 사또에 수하였던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들 앞에 서서 조용히 장부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릴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또가 팔던 청열약을 사거나 나눠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약이 정말 병을 고치는 약이었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는 자들, 서로 눈치를 보는 자들. 박문수는 잠시 그 침묵을 지켜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약을 마신 자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 중엔 말을 잃은 자가 있었지요. 어떤 이는 말을 잃었고 어떤 이는 영영 잠들었소. 여러분, 그게 진짜 약이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흘이 전 그 약을 먹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약을 팔던 이방이 병을 고친다 하여 믿었지요. 하지만 하루도 안 돼 아내는 말이 사라지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독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혀에서 시작되지만 100사람의 피 속으로 번집니다. 사또는 그 혀를 팔았고 여러분은 그 독을 삼켰습니다. 그의 말에 마당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날이 장터 약상 중 한 명이 달아났습니다. 남문으로 향하는 중이라 합니다. 박문수는 곧 말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를 따라갑니다. 거짓은 언제나 도망칠 구석을 만들지. 남문 쪽 길은 좁고 굽이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땅끝에 스며들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박문수는 말을 몰아 도망자를 추격했습니다. 잠시 후 남문 근처의 폐창고 앞에서 포졸들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얼굴에 검은 수건을 두른 사내였는데 손에 검은 병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병을 열어보시오. 포졸이 병마개를 열자 짙은 매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속엔 투명한 액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병 바닥에는 사또 장부에서 봤던 붉은 글씨 청열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거짓을 입히기 위해 만든 독입니다. 사내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또께서 백성을 잠재울 약이라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나라가 시끄럽다고. 그의 말에 박문수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돌려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입으로 변명하지 마시오. 당신의 혀가 이미 그 독을 마셨으니 이제 진실만을 토해야 합니다.
박문수는 병을 들고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병 하나가 10사람의 침묵을 만들었고 그 침묵이 백성의 고통을 낳았다. 사또는 거짓의 약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의원은 침묵으로 죄를 나눴다. 이제 남은 건 그 죄의 증인뿐이군. 그는 붉게 물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하늘은 검은 비단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연희. 그녀가 사라진 이유, 그녀의 손에 묻은 상처,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 이 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박문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이 모든 독의 끝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혀를 닿게 한 진짜 주범을.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달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하얀 달빛이 관아의 마당을 비추며 박문수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짓을 짓밟으려는 한 사람의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막 그친 산길은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고 달빛은 젖은 나무잎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박문수는 말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산속으로 이어진 좁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오래된 초막 하나가 어둠 속에 숨듯 서 있었습니다. 포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날이 사람의 인기척이 있습니다. 등불이 희미하게 빛이 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기를 거두시오. 그 안에는 죄인이 아니라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심스레 초막의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에 어깨를 덮은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무릎 위에는 깨진 약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빛 아래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었을 때 박문수는 그 눈 속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해탈, 그리고 거짓을 감당한 사람의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나리시지요.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윤치 의원의 딸 연희입니까?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는 의원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오랜 고통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일손 때문이 아니지요. 그대가 약을 다리며 뱀의 독을 만졌습니까?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또의 명으로 저는 입을 닫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혀가 마비되고 결국 숨이 끊어집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처음엔 그게 병자를 살리는 약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은 이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사또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입을 열면
내 아비의 혀를 잘라버리겠다고요. 그 말에 박문수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침묵했습니까? 거짓의 독을 만들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까? 연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약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또의 약에 진짜 독을 넣었어요. 그가 사람의 혀를 닫게 했다면 전 그의 입을 닫으려 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건 예전보다 더 쓰군.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녀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꾸짖음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의 죄는 독을 만든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대의 손은 독을 쥐었지만 그 마음은 진실을 갈망했소.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어사나리, 사람들은 독이 뱀의 입에서 나온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은 사람의 말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썩게 합니다. 박문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나 역시 수많은 거짓 속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에서야 깨닫습니다. 독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혀에 깃든다는 것을. 그의 눈가에도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조그맣게 약그릇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 조각들 하나하나엔 오래된 피와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곧 벌을 받겠지요. 하지만 어사날이 제 아버지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분은 거짓의 독에 물린 피해자입니다. 박문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다면 그대의 아버지는 살리겠소. 하지만 그대 또한 이 진실을 세상에 남기시오. 그것이 그대가 만든 마지막 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남은 피를 닦아내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맑았고 그녀의 손끝은 마치 오랜 죄를 닦아내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막을 나서는 박문수의 등 뒤에서 연희의 흐느낌이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산속 안개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멈춰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거짓이 독을 낳고 독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하지만 오늘 밤 한 여인의 눈물이 그 사슬을 끊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길 위에 내려앉아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 길은 어둠을 향했지만 그의 걸음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시간, 관아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푸르스름한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새들은 아직 노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홀로 사또의 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에 그을린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넘겨준 그 책은 사또가 생전에 직접 썼던 비밀 일기였습니다.
종이는 습기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고을의 모든 악행과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뱀보다 독하다. 뱀은 한 번만 문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10번을 문다. 나는 사람의 혀를 다스린다. 그것이 곧 통치다. 그 글귀를 읽는 박문수의 손끝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사또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공포와 거짓을 이용해 권력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일기의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윤치 의원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그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편지였습니다. 붉은 먹으로 쓰인 글자들이 불빛에 비쳤습니다. 윤치, 내 입을 닫아라. 내 혀를 움직이면 내 딸의 입을 닫겠다. 박문수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 편지는 사또가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연결되었습니다. 사또는 윤치를 협박하여 약을 만들게 했고 연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거짓의 약을 계속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거짓이 사또의 입을 스스로 닫게 만든 것입니다. 박문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포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리, 사또의 서재 뒤편에서 이상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붉은 인장과 독약병이 가득 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방 안엔 오래된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붉은 봉인된 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병마다 적힌 글자는 모두 달랐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침묵. 박문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또의 권력이었군요. 백성의 말을 막고 진실의 혀를 도구로 묶은 것. 그는 병 하나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액체는 투명했지만 그 안에선 희미한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독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든 뱀의 혀지요. 그의 말에 포졸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문수는 병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서랍 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또의 자필로 쓴 최후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혀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구로 다스렸다. 그러나 나의 혀도 결국 거짓을 토해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렸다. 박문수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그의 눈가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뱀의 혀란 사람의 혀였군요. 거짓을 말한 자도 침묵한 자도 모두 같은 독을 품었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 햇살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병들의 유리면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피처럼 붉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진실을 베기도 하고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그는 포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병들은 전부 불태우시오. 그리고 사또의 장부와 일기, 서찰은 모두 조정으로 보냅니다. 오늘
이 고을의 독을 끝내야 하오. 포졸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불빛이 꺼져가고 남은 건 한 줄기 새벽빛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연희의 눈물로 이 독이 사라진다면 그 눈물은 이 세상의 해독이 될 것이다. 그는 그 말과 함께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멀리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밤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연풍현의 관아 앞마당엔 수백 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땅은 젖어 있었고 그 위로 뜨거운 햇살이 번져들며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대청마루 위 붉은 골룡포 대신 검은 어사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또의 장부, 독병, 그리고 불에 그을린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관아가 오늘은 진실이 드러나는 법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는 독으로 사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의원을 협박해 침묵의 약을 만들게 하고 그 약으로 진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독은 스스로의 입을 물었소. 마당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들어 보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사또와 함께 거짓을 나눈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형리, 아전, 군졸, 그리고 장터의 약상들까지 모두가 독을 퍼뜨리고 침묵을 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장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장부 속 종이들이 흩날리며 공중을 돌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문수는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또의 시신을 대청 앞으로 모셔오시오. 잠시 후 2명의 포졸이 천으로 덮인 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관은 비에 젖은 흙냄새를 품고 있었고 그 안엔 이미 썩어버린 권력의 상징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관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는 뱀을 길렀지만 그가 진정 기른 건 사람의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독으로 사람의 혀를 묶었고 그 독은 결국 그 자신을 삼켰습니다. 그는 손에 쥔 은칼을 꺼냈습니다. 그 칼은 왕이 어사에게 내린 상징이자 정의의 도였습니다. 박문수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을 끊기 위한 칼입니다. 오늘 그 거짓의 혀를 베어 하늘에 바치겠습니다. 그는 관 앞에 놓인 사또의 일기장을 들어 칼끝으로 찢었습니다. 바람이 일기장의 조각을 날려보냈습니다. 조각마다 사또의 죄와 거짓의 문장이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문수는 손에 든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칼날에 부딪혀 눈부신 빛을 뿜었습니다. 듣는 자들은 기억하시오. 거짓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 사람의 입에서 죽는다. 뱀의 혀는 한 번만 문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10번을 문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관 위에 칼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칼은 이제 말이 되었다. 진실을 베는 말, 그 말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때 대청 뒤편에서 윤치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날이 제 죄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모든 걸 바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만은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문수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곁에 다가섰습니다. 윤 의원, 그대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소. 그러나 그대의 딸은 거짓을 끊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늘이 본 증언이요. 하늘이 용서했으니 나도 그대의 입을 묶지 않겠소. 그의 말에 윤치는 땅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관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사또, 이제 당신의 입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는 하늘로 들릴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 금빛 한 줄기가 비쳐들며 마치 하늘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도포 자락을 정리하며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또의 장부와 약병, 모든 증거를 조정으로 올리시오. 오늘 이 고을에서 다시는 거짓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시오.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어사나리 만세, 정의의 어사 만세. 그 함성이 하늘로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어 마당의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박문수의 발끝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사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혀는 독보다 빠르다. 박문수는 그 글을 발로 밟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발은 그보다 더 멀리 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마당을 내려가 백성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뒤로 아침 햇살이 관아 지붕 위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연풍현의 산사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 동안 내리쬐던 햇살은 사라지고 달빛이 절의 처마 끝에 얇은 빗줄기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절의 뒷마당, 오래된 화로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또의 일기, 독병, 그리고 붉게 물든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지만 그의 마음엔 아직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의 잔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씁쓸한 연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절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노승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가사를 걸친 스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노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사님, 이 밤에 어찌 혼자 불을 피우고 계십니까? 박문수는 잠시 불빛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거짓을 태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이 사람의 마음까지 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은 사물을 태우지만 마음은 스스로 태워야 하지요.
박문수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장부 한 권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붉은 종이가 타오르며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또의 글씨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혀는 뱀보다 빠르다. 거짓은 독보다 달다. 진실은 입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아프다. 글씨들이 불꽃 속에서 타오르며 사라질 때 박문수의 눈가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었소. 거짓이란 게 이렇게 쉽게 불에 타오르다니. 스님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에 맺힌 건 연민입니까? 회한입니까? 박문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겠지요. 거짓을 벌했지만 거짓을 낳은 인간의 두려움까지는 벌할 수 없었소. 두려움은 죄가 아니니까요. 그는 다시 한 병을 들어 불에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며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엔 희미한 붉은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뱀의 혀가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불길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길 위로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이 독을 하늘로 돌려보냅니다.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독이 되지 않기를, 거짓이 다시 사람의 혀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묘한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사님, 그대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있지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또 다른 거짓이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다시 태어나면 또다시 그 혀를 찾아야겠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빛이 그의 도포 자락을 감싸며 흔들렸습니다. 그 불길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싸움을 끝낸 자의 조용한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스님에게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스님, 만약 다음 생에도 제가 혀를 단죄해야 한다면 부디 그때는 제 혀부터 먼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그대의 혀는 이미 불 속에서 정화되었습니다. 어사님.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잦아들며 검은 재가 흩날렸습니다. 그 재 사이로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혀 모양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그 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불로 사라지지만 진실은 재 속에서도 남는다. 그가 절을 떠나 산길을 걸을 때 새벽의 첫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작은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혀가 정화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깃털이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하늘로 오른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바람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이윽고 고울의 종소리와 함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